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구글 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구글 시트는 MS에서 만든 엑셀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MS 엑셀에서 기본 기능들은 대부분 가지고 왔고 구글 시트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함수 정도와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이렇게 몇 가지 실습형으로 가지고 왔어요. 실습할 때 필요한 파일들은 제가 어떤 페이지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그 링크에서 실습 페이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글 시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 편집 도구예요. 엑셀같이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글 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웹에서 하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랑 구글 시트랑 뭐가 다르냐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제가 다 준비를 해왔죠. 엑셀에는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공유할 때 엑셀은 파일을 전달하죠. 카톡으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물리적인 파일을 전달하는데 시트는 링크만 전달합니다. 한 줄짜리 또는 아까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말씀드렸던 비틀리를 이용하시면 더 짧은 링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링크를 전달하면 그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속할 수가 있고 그 링크를 이제 열면 누구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된 권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파일을 전달할 때보다 훨씬 더 최신 버전 관리가 편해요. 파일은 뭐 A한테 갔다가 B한테 갔다가 C한테 갔다가 A한테 갔다가 B한테 갔다가 C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최종 버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링크는 하나의 링크를 누구나 다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최신 버전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장을 로컬 드라이브에 하게 됩니다. 엑셀은. 근데 구글 시트는 클라우드 서버에 하게 되죠. 그 말은 이 컴퓨터가 갑자기 확 꺼져버리거나 망가지더라도 저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장점이냐 단점이죠. 세 번째, 엑셀은 협업을 하기가 어렵죠. 물론 요즘에는 MS 온라인 엑셀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구글 시트의 온라인 기능이 아직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협업은 엑셀보다는 구글 시트가 훨씬 낫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시에 하나의 파일을 여러 명이서 같이 돌려서 봐야 된다. 그때는 엑셀이 아니라 구글 시트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건 엑셀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시트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시트만의 기능들이 있어요. 엑셀에는 없는 시트만의 수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실습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쿼리 이거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 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구글 함수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 연결. 엑셀은 다른 서비스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MS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구글 시트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이라고 부르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뭐 앱스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구글 애즈를 건든다거나 구글 광고, 뭐 유튜브 광고를 건든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구글 시트로 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 연결은 구글 시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데이터 처리 개수는 압도적으로 엑셀이 많아요. 171억 개인가? 네, 압도적으로 엑셀이 많아요. 구글 시트는 500만 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상외로 뭐 진짜 100만 줄씩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엑셀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좀 더 예상보다 조금 더 작은 시트 1000행 정도는 시트에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엑셀은 유료죠. MS 오피스는 유료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막 불법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유료니까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근데 시트는 무료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원 개인이 이용하실 때에는 누구나 구글 시트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엑셀과 시트의 차이점이었고요.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거 쉬워요. 한 번 더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시트에 한번 들어가겠죠. 아까처럼 아까 제가 docs.u, document.u 뭐 이렇게 보여드렸죠.
documentation.u 이런 것들인데 sheet.u를 씁니다.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sheet.u 써보시면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파일을 외부에서 가져올 거예요. 파일 버튼 누르고 가져오기. 가져올 건데 무슨 파일을 가져오냐?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구글 시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시트에 제가 airbnb.csv 파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업로드 할 거예요. 스프레드시트 바꿀 거고 자동 감지할 거예요. 텍스트를 숫자, 날짜, 수식으로 변환할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CSV에 있는 파일을 안전하게 가지고 오고요. 또는 전 CSV 파일이었고 엑셀 파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업로드에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죠. 여기 XLSX 이거 엑셀 파일이죠. 얘를 열어주시면 CSV를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 거냐, 새 시트 만들 거냐, 스프레드시트 바꿀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그대로 다른 시트에 가져올 거기 때문에 새 시트 삽입 눌러줄게요.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여기에 새로운 시트가 생성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도 파일을 가져왔죠. 이건 CSV 파일을 가지고 온 거, 여기는 XLSX 파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XLSX 파일과 시트 파일 두 개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구글 시트 연동에는 이 아이콘이 있죠. 이 십자가가 있는 아이콘, 얘는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구글 시트에서 작동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아래에 보시면 X 파일이 있어요. X. 같은 초록색인데 얘는 엑셀 파일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XLSX. 엑셀 파일이라는 걸 나타내 줘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엑셀 파일을 그대로 올려둔 거고요. 얘는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올려둔 겁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얘는 엑셀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고 얘를 다운받으려면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시트와 엑셀 파일은 서로 조금씩 달라요. 수식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래서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낼 때에는 알아서 구글이 알아서 엑셀로 수식으로 바꿔서 내보내 주긴 하지만 가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 깊게 막 매크로를 쓰거나 엄청 깊게 쓰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 두 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시트로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구글 시트 연동 여기 들어와서 파일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XLX, PDF, CSV로 파일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내보내면 이렇게 엑셀로 파일을 열 수 있죠. 거의 똑같이 들어와요. 저는 지금 이 파일에 수식이 들어있지는 않고 그냥 데이터만 있으니까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을 이메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버튼 누르고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 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이름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제목 그리고 메시지 입력해 주시고 PDF로 내보내면 그냥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 보내는 형태고요. 엑셀로 내보내시면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그 엑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 누르면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보낼 수 있고 이 시트 자체를 보내고 싶다. 이 시트에서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협업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공유 버튼 눌러서 사람을 초대하시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의 기초 정도 알려드릴 건데 기초 함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습 페이지를 이 설명란에 달아둘 거예요. 실습 페이지를 받으셔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기본적인 함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함수를 배우고 그 뒤에 구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기초 함수는 간단하게 row, sum, count, average, if, vlookup 요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요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엑셀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요 정도 기초 함수 정도만 알아도 삶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 왔고, 이게 파생이 되는 거라서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앞에 보시면 row는 열의 번호를 지정해 주는 건데, sum은 보시면 sum, sumif, sumifs 이렇게 세 가지가 파생이 됐죠. average도 average, average if, average ifs 이렇게 파생이 됐습니다. count도 마찬가지로 count, count, count if, count ifs로 파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count a가 있고 얘는 count unique가 있어요. 이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f, and, or, 그리고 엑셀에서 필수 함수 중 하나인 vlookup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습 페이지는 링크를 여시면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요. 사본 만들기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 내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그 드라이브에 얘를 가져가시면 이걸 편집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4번 생성 버튼 눌러서 이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SA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제가 sum, average, count를 줄여서 붙여 넣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row 함수 보여드렸죠. row 함수가 뭐냐면 row 함수는 이 행의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줍니다. 보시면 여기 row A4-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row A3에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는 비우고, row 함수는 는 함수의 시작은 는이에요. 는 쓰고 row 셀의 열번호입니다 라고 하고 3 돼 있죠. 지금은 3이라고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1번이에요. 1번 열이죠. 위에 헤더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A3를 지정한 다음에 지금 이 행이 A3니까 마이너스 숫자를 빼줄 거예요. 이게 지금 1번 행이니까 3에서 1번 행이 나오려면 2를 빼야겠죠. 그럼 1이 나왔어요.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여기가 1번으로 나타납니다. 얘를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각 행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행별로 숫자가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row 함수예요. 그 다음은 sum, 가장 기본적인 sum 함수를 써볼게요. 가격을, 이 에어비앤비의 방 가격을 다 더해 볼 겁니다. 혹시나 얘 단위는 달러입니다. 는 누르고 sum 누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열의 3행이죠. 이 열의 3행부터 콜론 그리고 231까지 자동으로 체크가 됐어요. 탭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다 합치면 3536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리뷰해 볼 거예요. 리뷰 수는 는 누르고 이번에는 sum이 아니라 평균 에버리지 해볼게요. 에버리지 탭 누르고 다시 F3열부터 F31까지 평균 함수 하니까 평균 리뷰수가 110개다. 110개가 평균 리뷰수다. 볼 수 있고요. 월별 리뷰 있어요. 월별 리뷰는 카운트 함수를 써볼 거예요. 총 여기 행이 몇 개인지 는 누르고 카운트 한 다음에 G3부터 G31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총 데이터가 29개다. 29개인 걸 카운트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sum, average, count 함수였고요. 이제는 옆에다가 한 단계 진화된 걸 해볼게요. 아까 제가 count unique라는 함수를 보여드렸는데 count unique가 뭐냐면 지금 지역수라고 되어 있죠. 지역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겹쳐진 지역들이 보여요. 퀸즈, 브롱스 이렇게 겹쳐진 브루클린 겹친 지역들이 보이죠. 이 겹친 것들을 다 빼고 고유한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워주는 게 카운트 유니크입니다. 해볼게요.
는 count unique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할 거니까 지역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C3부터 C31까지 지정해 주면 총 5개의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맨하탄, 그리고 퀸즈, 스타텐 아일랜드, 브롱스 이렇게 5개의 지역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방 종류도 한번 해볼게요. count unique 해주고 D3부터 D31까지 해주면 방 종류는 private room, entire home, 그리고 shared room 이렇게 3가지 타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 수는 총 몇 개일까요? 아까 카운트 해보니까 29개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호스트 수도 유니크 그 다음에 호스트는 이름으로 해야겠죠. B3부터 B31까지 해주면 26명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을 2채씩, 3채씩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1주택자 넘는 사람. 좋겠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는 count if예요. 특정 조건을 거는 거예요. count 그러니까 숫자를 세줄 건데 몇 개의 숫자를 세줄 건데 if 특정 조건에 의해서 숫자를 세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하탄이라는 지역에 방이 몇 개인지 세줘라는 걸 count if로 해볼게요. 는 누르고 count if 함수 써준 다음에 첫 번째 이곳에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범위. 내가 지금 지역별 방수인 거죠. 그래서 지역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콤마 그리고 지역 어떤 지역을 할 거냐? 맨하탄 하고 싶어요. 맨하탄 선택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맨하탄은 총 11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29개 중에서 맨하탄이라는 지역은 11개다라는 걸 값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다가 또 이 카운트 if를 5번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쭉 끌어봅시다. 절대값을 취하려면 여기에 이 달러 표시를 앞에다가 넣어주면 절대값을 취할 수 있고 자동 완성이 뜨네요. 구글 시트에서는. 그럼 자동 완성으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자동 완성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브루클린은 9개, 퀸즈는 4개, 브롱스는 3개, 스타텐 아일랜드는 2개에서 총 29개의 방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역별 총 리뷰수예요. 각 지역별로 리뷰가 몇 개가 달렸는지 한번 세어봅시다. 자, 여기는 총 리뷰수니까 썸이겠죠. 총은 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썸 if 해주고 서비프 여기 범위가 나타나죠. 범위는 내가 지역별 총 리뷰수를 할 건데 지역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요 지역을 쭉 선택해 주시고요. 어떤 지역에서 콤마 어떤 기준 맨하탄이라는 지역에서 더해 줄 거 리뷰수 총 리뷰수를 선택해 주면 엔터 해주면 요렇게 자동 완성 또 나와주죠. 그러면 지역별로 맨하탄은 총 리뷰수가 1477개, 브루클린은 1024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average if, 평균 지역별 월간 리뷰수, 평균 리뷰를 구해 볼 거예요. 지역별로 평균 몇 개의 리뷰가 달리는지는 해주고 average if 해주고 기준 범위, 지역 기준이죠. 지역이 기준이니까 요 지역 선택해 주고요. 콤마 그리고 기준은 앞에 있는 지역이에요. 맨하탄. 그리고 평균을 내줄 범위 우리 월별 리뷰수니까 월간 리뷰수를 선택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109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제가 미리 설정해 두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 평균 숙박료도 에버리지 if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방 타입별 방수 해볼 거예요. count if 똑같은 거예요. 위에랑 그냥 이 조건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방 타입별 방이 몇 개가 있는지, 쉐어드 룸은 총 몇 개가 있는지 볼 거예요. 카운트 if 해줄 거고요. 몇 개가 있는지 보는 거니까 방 타입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준이 쉐어드 룸이죠. 쉐어드 룸 선택해 주고 엔터 해주면 9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밑으로 또 해주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하나씩 입력해주고 범위에다가 절대값 지정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sumif, averageif 다 똑같으니까 한 번씩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기를 지우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ifs예요. count ifs, sum ifs, 그리고 average ifs.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를 넣는 거죠. 뭘 할 거냐면 지역별로 방 타입이 몇 개인지 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 조건을 얻고 방 타입 조건을 얻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얻는 거죠. 는 해볼게요. count ifs. count ifs 입력해주고 count ifs 해주고 기준 범위를 먼저 지정해줍니다. 지역의 기준 범위죠. 지역 범위 먼저 지정해주고 컴마 그리고 기준 어떤 기준 할 거냐? 저는 브롱스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브롱스 선택해주고 다시 기준 범위 방 타입 할 거죠. 방 타입 기준 선택해주고 범위를 그리고 방 타입인 기준을 또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두 개 각각 겹쳐졌으니까 기준 범위 1, 기준 범위 2, 기준 이렇게 잡혔으니까 괄호 닫아주고 엔터 해주면 3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절대값을 다 취해서 밑으로 한번 쭉 끌어봅시다. C 이렇게 다 절대값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애들 밑으로 쭉 끌어주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브루클린의 프라이빗 룸은 4개고 브루클린의 엔타이어 홈은 5개고 이렇게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sumif 지역별, 방별 총 리뷰수를 해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sumifs 기준 해주고 이번에는 더해줄 범위를 먼저 지정해줍니다. 기준은 나중에 더해줄 범위예요. 방별 총 리뷰수니까 리뷰수 범위를 지정을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F4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절대값들이 자동으로 씌워집니다. 그래서 F4 한 번씩 눌러주시고 콤마 이제 기준 범위 갈 거예요. 지역이죠. 브롱스 그러면 지역 범위 한번 쭉 선택해 주시고 F4 눌러주면 절대값 들어가죠. 그리고 콤마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은 앞에 브롱스 눌러주시고 콤마 그리고 기준 범위 방타입 기준 범위 2 방타입이죠. 방타입 선택해 주시고 다시 F4 그리고 콤마 해주고 방타입 선택해 주면 엔터 이렇게 완료가 되고 자동 완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타텐 아일랜드에는 쉐어룸이 없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텐 아일랜드에 가서 쉐어룸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뜻이겠죠.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자, 지역별, 방별, 월간 리뷰수도 파악해 볼게요. 에버리지 ifs입니다. 에버리지 ifs는 sum ifs와 똑같아요. 먼저 에버리지 ifs를 써줍니다. 에버리지 ifs 그리고 평균을 내줄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평균 내줄 범위 월간 리뷰수니까 월간 리뷰수의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F4 그리고 콤마 해주고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지역이죠. 지역 기준 선택해주고 지역 기준 1 F4 콤마 지역 눌러주고 콤마 방타입 선택해서 또 F4 눌러주고 콤마 그리고 지역 기준 2 방타입 2 쉐어룸이죠. 선택해주고 엔터
해주시면 얘도 다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도 다 선택했고 이제 쭉 끌어다 내리면 다 나오겠죠. 월간 리뷰수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요게 sum, average, count 세 개의 함수를 이렇게 파생시켜서 진행한 거고요. 요 세 가지만 아셔도 파생시켜서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f and or 갈 겁니다. if and or. if는 함수 중에서도 아주 유용한 함수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if를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if에서는 if의 원리는 뭐냐면 맨 앞에 if가 있고 그 뒤에는 조건과 true, false가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가 어떠하면 이런 조건들이 붙고요. 그 뒤에는 그 조건이 맞으면 이 true에 있는 조건을 넣고 그 조건이 틀리면 false에 있는 조건을 넣어라.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들어갈 내용들 뭐가 같으면 일치, 여기 true에 들어간 게 일치고 낮으면 불일치, false에 들어간 게 그리고 크다, 숙박료가 뭐 $100보다 높으면 높은 가격이라고 써주고 낮으면 낮은 가격이라고 써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작다, 숙박료가 $100보다 높으면 높은 가격이라고 쓰고 낮으면 낮은 가격이라고 써라. 이렇게 쓰고 크거나 같다, 숙박료가 $100보다 높거나 같으면 높은 가격이라고 쓰고 낮으면 낮은 가격이라고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수식을 볼 건데 수식에는 이렇게 써봅니다. if 조건 들어가죠. if 쓰고 그 다음에 L2가 100이에요. L2는 여기 있어요. 제가 옆에다가 만들어 뒀어요. 여기 L2 숙박료. L2가 100이랑 같으면 L2가 지금 100이죠. $100면 일치라고 쓰고 같지 않으면 100이 아니라면 이 낮으면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면 불일치라고 써라 라고 돼서 계산에 일치라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라고 나타나죠. 자, 그리고 L2가 아까 $100였죠. $100보다 크면 L2가 $100보다 크면 높은 가격이라고 쓰고 아니라면 낮은 가격이라고 써라 했는데 L2는 아까 $100였으니까 낮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L2가 $100보다 낮으면 L2는 $100였는데 L2가 $100보다 낮으면 높은 가격이라고 쓰고 아니면 낮은 가격이라고 써라. 그러면 낮은 가격이라고 나타나겠죠. $100니까. 자, 이제 L2가 $100와 크거나 같으면 높은 가격, 맞으니까 높은 가격, 아니면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고 참, 그 조건과 맞으면 true 쪽, 조건과 다르면 false 쪽 이렇게 쓰는 것을 if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숙박료에 그냥 일반 if로 쓰면 이렇게 쓰죠. 숙박료가 $100보다 높으면 비싼 숙소라고 써라. 그러면 L2가 $100보다 높으면 비싼 숙소 아니면 저렴한 숙소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근데 L2는 지금 $100니까 저렴한 숙소라고 나타나겠죠. 이제 if랑 if를 섞어서 써요. if 속에 if를 쓰는 겁니다. 숙박료 L2가 $100보다 높으면 비싼 숙소, 그러나 프라이빗 룸이라면 가성비 좋은 저렴한 숙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함수를 보세요. if L2가 $100보다 높으면 비싼 숙소예요. $100보다 높지가 않으면 다시 if 함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K2가 프라이빗 룸이라면 $100보다 높지 않은데 $100보다 높지 않은데 K2가 프라이빗 룸이라면 가성비 좋은 저렴한 숙소라고 나타나라 라고 해주는 거죠. $100가 넘으면 비싼 숙소인데 $100가 넘지 않으면 저렴한 숙소예요. 근데 $100보다 높아도 프라이빗 룸이라면 이건 가성비가 좋은 숙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조건을 넣어서 가성비 좋은 저렴한 숙소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if sum이에요. 리뷰수의 합이 300을 넘으면 리뷰수 많음, 300보다 적으면 리뷰수 적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if에서 sum M2에서 M5
리뷰 수겠죠. 리뷰 수가 두 개 합해서 M2부터 M5까지 합해서 300이 넘으면 리뷰 수 많음, 300이 넘지 않으면 리뷰 수 적음이라고 돼 있어요. 리뷰 수가 300이 넘으니까 리뷰 수 많음이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if 더하기 sum 더하기 if예요. 브루클린 숙소 중에서 리뷰 수의 합이 300개를 넘으면 리뷰 수 많은 브루클린 숙소라고 보여줘 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300개보다 적으면 리뷰 수 적은 브루클린 숙소라고 보여주고, 혹시나 브루클린 숙소가 아니라면 브루클린 숙소가 아닌 숙소라고 보여줘,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if J2가 브루클린이라면 들어가는 거죠. 리뷰 수가 300보다 많으면 리뷰 수가 많은 브루클린 숙소 또는 리뷰 수가 적은 브루클린 숙소라고 하는데, J2가 브루클린이 아니라면 브루클린이 아닌 숙소, 이렇게 if와 sum, if 세 개를 조합해서 함수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f와 and도 있어요. if와 and는 if and와 or의 조건을 보는 건데, and와 or는 그리고 하고 또는입니다. and는 그리고고요. or는 또는이에요. 그리고는 두 개가 겹쳐야 돼요. 조건이 두 개 다 일치가 되어야 and가 들어갑니다. and 함수는 그래야 돼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나는 파란색도 좋고 빨간색도 좋아. 그냥 파란색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게 or고요. 나는 파란색도 좋고 빨간색도 좋은데 둘 다 있어야 돼. 두 개 다 있어야 돼. 그러면 and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nd에서 브루클린에 있으면서 프라이빗 룸이라면 내가 찾던 숙소,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는 숙소 보는 거예요. 나는 브루클린에 있는 프라이빗 룸만 가고 싶은 거예요. 브루클린 도시에 있는 프라이빗 룸만.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으면서 프라이빗 룸이라면 내가 찾던 숙소,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는 숙소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if에서 and가 들어가죠. J2가 브루클린이고 K2가 프라이빗 룸이라면 내가 찾던 숙소, 그게 아니라면 찾지 않는 숙소, 이렇게 if와 and를 같이 쓰는 수식이 됩니다. or는 맨하탄에 있거나 엔타이어 아파트라면 내가 찾던 숙소,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으면 뭐든 좋아, 또는 엔타이어 홈이라면 뭐든 좋아, 맨하탄에 없어도 돼, 엔타이어 홈 아파트면 좋아, 이런 거죠. 맨하탄에 있으면 뭐 쉐어드 룸이든 프라이빗 룸이든 아파트든 뭐든 상관없이 좋아. 근데 맨하탄에 없어도 아파트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있거나 아파트라면 내가 찾던 숙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찾지 않는 숙소라고 해서 수식은 if 그리고 or 들어가고, J2는 맨하탄 또는 K2는 entire home 아파트라고 해서 내가 찾던 숙소, 찾지 않는 숙소, 이렇게 함수를 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if랑 and, or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는 VLOOKUP에 들어갑니다. 일단 에어비앤비에서 쭉 가지고 옵니다. 호스트 아이디를,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아이디, 고유한 값을 하나 쭉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제 호스트 이름을 매치를 해줄 거예요. 이 호스트 아이디와 맞는 데이터를, 호스트 이름을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VLOOKUP 해주고요. 검색할 키는 호스트 아이디죠. 호스트 아이디 해주고, 범위는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 아이디 이곳을 선택해 줍니다. 호스트 아이디, 검색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L까지예요. C2부터 L까지, L2까지, L2인데 밑으로 쭉 내려서 L 뭐 한 1000까지 해볼게요. L1000. 그리고 세기는 이 몇 번째 열인지, 이 범위에서 내가 지금 지정한 요 범위에서 C2부터 L까지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호스트 네임이니까 하나,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써주고, 정렬됨은 true or false, 비슷한 값을 찾아줄 거냐, 정확한 값을 찾아줄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정확한 값을 찾아줄 거기 때문에 false라고 쓸게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면
존을 찾았습니다. 자, 호스트 아이디가 2787이라는 곳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에어비앤비 보시면 2787이 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절대값을 설정한 다음에 F4 설정한 다음에 쭉 가지고 오면 자동 완성으로 각 호스트 아이디에 맞게 호스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VLOOKUP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호스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지역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VLOOKUP 하고 검색할 키는 마찬가지로 이 호스트 아이디죠. 그리고 범위는 아까랑 똑같아요. 에어비앤비의 C2부터 L까지. 그리고 절대값 F4 눌러주시고요. 지역 다시 VLOOKUP 하고 검색할 키는 호스트 아이디고요. 범위는 똑같아요. 에어비앤비의 C2부터 L까지. 그리고 절대값 넣어주시고요. 지역이죠. 지역은 하나, 둘, 세 번째 행이에요. 세 번째 행이니까 3 눌러주시고 폴스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브루클린 2787은 브루클린이다 라는 걸 가지고 오죠. 2787 한번 볼까요? 2787은 브루클린 맞네요. 그리고 밑으로 쭉 지역도 모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게 VLOOKUP이에요.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매칭시켜주는 함수. 이게 VLOOKUP입니다. 나머지 가격, 숙박료 리뷰수, 월별 리뷰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서브토탈이에요. 서브토탈이 뭐냐 하면 이 필터를 걸어버리면 데이터에 필터를 걸어버리면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함수가 바뀌게 돼요. 전체 함수의 결과값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일반 썸을 걸었어요. 자, 뭐 카운트를 걸어볼게요. 는 카운트 A. 카운트 A는 문자를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함수입니다. 여기서부터 29까지 딱 걸었어요. 그러면 29가 나오죠. 29개의 행이 있다라는 거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필터를 걸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9개가 나오잖아요. 이 필터를 하게 됨으로써 숫자가 값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게 불편해서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서브토탈을 이용하면 이 내가 지정한 범위만큼만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브토탈이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서브토탈 해주고 함수 코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함수 코드는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봐주셔야 돼요. 이 세부 정보 펼치기 버튼 눌러서 함수 코드를 찾아줄 거예요. 함수 코드는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서 함수 코드는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1번은 에버리지고 2번은 카운트고 3번은 카운트 A고 4번 맥스, 민, 프로덕트, 뭐 썸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방금 제가 카운트 A 함수를 썼었죠. 그러면 이 3번 카운트 A 함수 할 거기 때문에 함수 코드는 3번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범위를 B2부터 B3네요. B3부터 B 뭐 30까지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면 B31인가 봐요. 31까지 엔터를 치면 29개가 나오는데 필터를 한번 걸어 볼게요. 모두 지우고 필터를 걸고 확인 눌러주면 8개가 나왔고 8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서브토탈 함수입니다. 가격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가격을 다 더해 볼 겁니다. 다시 돌리고 자, 서브토탈 하고 함수 코드는 더할 거니까 썸이죠. 더하기 9 숫자 9를 입력하고 범위 E3부터 E31까지 해주고 엔터 치면은 3,536달러인데 필터를 걸어 봅시다. 지역을
맨하탄만 해볼까요? 그러면 맨하탄의 가격이 총 1378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게 서브토탈 함수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서브토탈 이용해서 쭉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시트 기초 함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구글의 기초 함수, 구글의 함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 안녕.